2번 무너지고 3번 일어선 한 남자의 60년. 사람의 인생은 때때로 처음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정해진 길 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가난하게 살고 부유한 집에 태어나면 부유하게 산다는 그런 냉혹한 법칙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법칙을 거부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2번 무너지고 3번 일어섰던 우리 시대 평범한 사람의 비범한 기록입니다. 제1장 산골 소녀. 1960년대 초반 경상북도 깊은 산골 마을. 그는 소장농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땅은 있었지만 그 땅은 그의 것이 아니었고 땀은 흘렸지만 그 대가는 늘 부족했습니다. 아버지는 지주의 땅을 일구며 추수 때면 거둔 곡식의 절반 이상을 내야 했고 남은 것으로 6 식구가 한 해를 버텨야 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돼지 우리가 있었고 외양간에는 누렁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자 그 집안의 자산 1호였습니다. 어린 그에게 주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직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새벽, 그는 소를 몰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 풀밭에 소를 풀어놓고 그는 주변의 풀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소가 먹을 풀이 부족하며 그는 지게를 지고 산을 몇 번이고 오르내렸습니다. 어린 어깨에 지게를 지고 풀을 가득 지고 날랐습니다. 등골이 휘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울방학이 오면 다른 아이들이 자치기 하고 놀 때 그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땔감을 구하러 낫으로 나무를 찍고 나뭇가지를 모으고 지게에 가득 지고 내려왔습니다. 겨울 내내 그는 작은 농군이 되어 가족의 따뜻한 겨울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호롱불을 밝혔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그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웃마을 교회에서 운영하는 야학에서 배운 것들을 그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몸을 쓴 뒤라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그는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그만 자거라. 내일도 일해야지.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이것만 다 읽고 잘게요.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배움이라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는 힘이며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끈이라는 사실을. 제2장 17 소년의 꿈. 세월이 흘러 그는 17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그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웃집 형님, 누나들이 큰 가방을 메고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도시에서 일한다는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가족들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 꿈을 가슴에 안고 17 봄 그는 결심했습니다. 고향을 떠나기로. 아버지, 어머니, 저 서울 가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었고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어머니는 보따리를 싸주셨습니다. 낡은 옷 몇 벌, 주먹밥 2개,
그리고 1,000원짜리 지폐석장. 그는 이웃집 지인의 주소를 적은 쪽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난생 처음 그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덜컹덜컹. 기차는 천리 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서울에 가는구나. 내 인생이 바뀌는구나. 서울역. 본 적도 없는 엄청난 인파. 높은 건물들. 귀를 찢는 소음. 천리 먼 길 한양 땅에 내가 정말 왔구나. 먼 친척 형은 그를 공장 기숙사에 들여보냈습니다. 10명이 한 방을 쓰는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부터 그는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속 부품을 만드는 프레스 공장. 새벽 6시 출근. 밤 9시 퇴근. 먹고 자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일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손은 굳은 살이 박였고 옷에는 기름때가 묻었고 온몸에서는 쇳가루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우체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제3장 배움을 놓지 않은 청년. 공장 생활은 고됐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 그는 야간 상업학교에 등록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주말이면 도서관에 갔습니다. 검정고시 문제집을 펼치고 하루 종일 공부했습니다. 1년 후 그는 해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던 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제4장 군 복무와 기술자로의 성장. 23. 그는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서 그는 기계 정비를 배웠습니다. 2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만기 제대로 사회에 돌아왔을 때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시 예전 공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공장에서 쌓은 경험과 군대에서 배운 기계 정비 기술이 합쳐지면서 그는 기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쌓인 기술, 몸이 기억하는 노하우. 그는 점차 현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제5장 인생의 동반자. 그 무렵 격리팀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었습니다. 25살의 조용한 여성.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일은 정확하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군의 식당 한 구석에서 두 사람은 가끔 마주쳤습니다.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같은 배경, 같은 꿈.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렀고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의 조촐한 예식. 신혼집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어떤 저택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제6장 첫 번째 도전. 결혼 3년 차. 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내 사업을 해보자. 작은 가내공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빌린 공간 한 켠에 중고 기계 세대를 들여놓았습니다. 밤을 새워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회계와 자금을,
그는 제작과 품질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발로 뛰며 납품처를 찾아다녔습니다. 품질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성실함과 기술력이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5년 후에는 10명이 넘는 직원을 둔 작은 공장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우리 애들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을 거야. 제7장 형제 같은 친구, 그리고 배신. 1970년대 중반,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했지만 부부는 밤잠을 줄이며 버텼습니다. 시간이 지나 회사는 다시 안정을 찾았고 주변의 주목을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 무렵 그에게는 형제 같은 지인이 있었습니다. 같은 업종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동갑내기 사장님. 처음엔 단순한 거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끼리 집을 왕래했고 명절이면 함께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삼촌, 고모라 부르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두 집안은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날 그 지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형님, 사실은 사정이 좀 어려워요. 무슨 일인데? 사업을 확장하려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연대보증이 필요한데 그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안 돼. 연대보증은 절대 안 돼.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내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당신 정신 차리세요. 아무리 가까워도 연대보증만은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지인은 끈질기게 찾아왔습니다. 몇 번이고 형님, 제 사정 좀 봐주세요. 대기업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거예요. 계약서도 다 있고 절대 안전합니다.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대기업이라면 정말 안전한 거야? 네, 형님. 제가 언제 형님을 속인 적 있습니까? 10년 넘게 형제처럼 지냈잖아요. 한 달 동안 그 지인은 설득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10년을 형제처럼 지냈는데 이럴 때 도와주지 않으며 내가 사람이 아니지. 어느 날 오후 아내가 시장에 간 사이 그는 결심했습니다. 서랍에서 인감을 꺼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릴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 지인은 더 자주 찾아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지인의 회사에 부채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원자재 수급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행에서 추가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연대보증건으로 연락드립니다. 네, 무슨 보증을 서신 분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변제하셔야 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급히 그 지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공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대기업 계약은 처음부터 불안정했고 그 지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그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연대보증금 청구서가 연이어 날아왔습니다. 회사 자산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개인 재산까지 모조리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집까지 잃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이혼합시다. 여보, 내가 그렇게 말렸잖아요.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내 몰래 도장을 찍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아이들은 어떡하고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조금만 시간을 줘. 됐어요. 나는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갈게요. 아내는 정말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단칸방 골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제8장 양화대교 위에서. 매일 밤 그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1병, 2병, 3병. 술은 점점 그를 정복해 갔습니다. 어느새 그는 인생을 정리해야만 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소주병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걸었습니다. 한 모금, 또 한 모금 술을 마시며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어느새 그는 양화대교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다리 중간쯤에서 그는 멈췄습니다. 서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그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나온 인생 50년이 영화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자기에 옷 한 벌 싸서 기차에 오르던 17소년의 모습, 공장 기계 앞에 서서 밤낮으로 일하던 청년, 첫 월급을 받고 우체국으로 달려가던 그날, 검정고시 합격증을 받고 하늘을 보며 웃던 순간, 아내를 처음 만나 수줍게 웃던 그 시간, 결혼식 날, 작은 교회에서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 첫 아이가 태어나 병원 복도에서 울먹이던 그 밤, 작은 공장을 시작하고 첫 주문을 받아 아내와 기뻐하던 날, 모든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영화에 심취해 있는 동안 신기하게도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술이 깨어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지? 아, 뛰어내리려고 왔었구나.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뒷머리를 스치는 한 가지 생각. 내가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 다시 살아보자.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동안 이상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앞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가슴 앞을 적셨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비볐습니다. 그것은 눈물로 세수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눈물이 입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짭짤했습니다. 그 짠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목 아래를 흠뻑 적셨습니다. 목덜미를 지나 가슴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가슴이 되었습니다. 그는 걸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구장 제의. 그날 이후 그는 술을 줄였습니다. 정신을 안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미안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만나요. 2 사람은 만났습니다. 아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수척해 있었습니다. 여보, 2 사람은 말없이 울었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이들도 다시 만났습니다. 아빠. 아이들을 안았을 때 그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다시는 이 아이들을 떠나보내지 않겠어. 제10장 2번째 제기. 아내는 식당에서 일했고 그는 다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욕심을 버렸습니다. 차근차근 안정을 향해 걸었습니다. 월급을 모았습니다. 차곡차곡 3년이 지났습니다. 옛 모습으로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재기해보자. 지인에게서 기계 살 돈을 빌렸습니다. 작은 공장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순조롭게 운영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시설 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설비를 늘렸습니다. 잘 운영되어 갔습니다. 지난날의 실패를 잊고 그는 또다시 열심히 돈을 모아갔습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정을 찾은 것 같아. 제11장 2번째 붕괴 IMF. 안정을 찾은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1997년 그해 가을 뉴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외환위기, IMF. 처음에는 그저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은행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음이 부도났습니다. 또 이렇게 되는 건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난날의 실패는 연대보증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게 운영했고, 욕심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연대보증도 절대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 앞에서 소기업은 무력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수도 없는 거대한 파도가 그를 덮쳤습니다. 압류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모든 자산을 잃었습니다. 쉰을 앞둔 나이, 그는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12장 귀향.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네. 욕심을 내려놓고 자연과 함께 순리대로 살아요.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성공을 꿈꾸지 않기로. 더 이상 큰 돈을 바라지 않기로. 그저 사람답게 살기로. 그는 다시 산골의 흙을 밟았습니다. 어린 시절 소를 끌고 가던 그 산, 지게로 땔감을 지고 오던 그 길, 호롱불 아래 공부하던 그 집터,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무너짐 속에서도 그들은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엔딩 내레이션. 인생은 성공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섰는가. 무너짐 속에서도 사람으로 남았는가.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양화대교 위에서 눈물로 세수를 하던 그 남자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번, 아니 3번을 일어섰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인생의 밤을 걷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살아가면 좋은 길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